장군님의 친여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독방에 있습니다. 부간의 떨리는 보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이로 한 줄기 형광등 불빛만이 절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쇠창살 너머 삐쩍 마른 여군이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죠. 서민주 30세. 생년월일까지 잃지 않은 그 이름 앞에서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거운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별 4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누가 감히 내 딸을! 정희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쇠창살 앞에 멈춰선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한마디가 30년의 벽을 무너뜨렸죠. 혈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 한복판 용산구에 자리한 국방부 고위 간부 숙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각종 훈장과 표창장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태극무 공훈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작전 참가, 기념품들까지 40년간의 군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죠. 오전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뜬 윤정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는 여전했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녀의 모습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정의의 눈빛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세월 동안 그녀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딱 하나 평생토록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후회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정희는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성공이 그때 포기한 것들에 비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정희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이었던 그때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과 극심한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결정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그 아이의 체온, 새근새근 들려오던 숨소리, 자신을 바라보던 까만 눈동자까지도 말이죠. 민주야.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이름 한마디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죠. 서민주. 자신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군복을 차려입는 정희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4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기에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계급장을 달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권위가 무슨 소용일까요?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국임 하나 없는 군복, 반짝이는 계급장, 당당한 자세까지.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에 숨겨진 내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떨까요?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딸과 함께 살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입니다. 국방부로 향하는 전용차 안에서도 정희의 생각은 계속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은 꿈이 컸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능력으로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죠. 그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희생이었죠.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일정이 빡빡하시네요. 합동참모회의에 국정감사 준비까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3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딸을 안고 나올 때의 그 무게감, 입양기관에 맡길 때의 그 절망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경비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정희는 습관적으로 답례를 했지만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병사들 중에 혹시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두 걱정해주는 부모가 있겠죠. 사무실에 도착한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에게는 여전히 엄격하고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이었죠. 오늘 보고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합참회의 준비는 완료되었나요?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정의를 보며 부하들은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정의가 혼자 있을 때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사진을 꺼내 보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진은 생후 100일도 안 된 작은 아기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죠.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잠들어 있는 모습, 살짝 벌어진 입술, 길게 늘어진 속눈썹까지도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희는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샌드위치로 식사를 대신했죠. 구내식당에 가면 젊은 여성 장교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딸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혹시 저 중에 민주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게 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회의들을 마치고 나서야 정희는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딸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을까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처럼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해가 질 무렵 정희는 마지막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부하들의 보고를 받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항상 딸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정희는 또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은 그저 평범한 60대 여성이었죠. 화려한 계급장도 빛나는 훈장도 없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성공한 여성, 역사를 만든 장군이라는 칭찬들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매일 밤 반복되는 일이었죠. 딸의 얼굴을 상상해보고 목소리를 떠올려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새벽이 될 때까지 뒤척이곤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군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책상에 앉아 오늘의 첫 번째 보고서를 검토하던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부관 박종길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박종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박종길은 정의와 함께 10여 년을 근무한 믿을 만한 부하였죠. 그런 그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박종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급한 보고라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박종길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박종길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어제 늦은 밤에 군 교도소 측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반적인 수감자 관련 보고로 넘어갔을 텐데. 그는 말을 잠깐 멈추고 정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계속 말해 보십시오. 정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려는 그런 기분이었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군 교도소 독방에 장군님의 친혈육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감되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박종길의 말이 끝나자 정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또렷하게 울렸죠. 뭐라고요? 정의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세게 친 것 같은 느낌이었죠.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솟아올랐습니다. 박종길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정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그 보고서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는데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보고서 첫 장을 넘기자 수감자 신상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서민주 여성 30세 중2. 정의의 눈이 그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서민주. 자신이 직접 지어준 그 이름이 공식 문서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하니 정확히 30년 전 자신이 딸을 낳은 바로 그날과 일치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출생질환을 보니 자신이 출산했던 그 병원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군님, 이 여성은 현재 군 기밀 누설 혐의로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소문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의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서민주 중위는 군수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체포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혐의는 군 기밀 누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세부 사항이 이렇게 간략할 리가 없었습니다. 박중령.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지만 속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박종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성인이 된 후 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특히 군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정의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군인이 되었다니, 그것도 자신처럼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니, 자랑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던 것은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까요.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박종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군 교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계룡대 인근입니다. 하지만 장군님, 박종길은 망설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상부에서 극비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정희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사건들 뒤에는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의 소식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소해 보였죠. 준비하십시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군 교도소로 갑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군복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30년 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어머니로서 그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종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이 일이 덧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지만 정희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중령, 설령 그것이 덧치라 하더라도 저는 가야 합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망설일 수는 없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어떤 두려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목적을 되찾은 사람의 확신이 느껴졌죠.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희는 다시 한번 그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작은 아기의 모습과 이제 30세가 된 성인 여성을 머릿속에서 연결해 보려 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자신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 안에서도 업무 서류를 검토하거나 다음 일정을 점검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죠.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그 아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도착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죠. 군 교도소 측에서는 이 면회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장입니다. 그 정도의 권한은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사건에 더 큰 배경이 있다면 자신의 계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1시간 정도 달린 후 드디어 군 교도소가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삼엄한 건물이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런 곳에 갇혀 있다니. 그것도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교도소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고 들어간 정희와 박종길을 교도소장이 직접 맞았습니다. 장군님,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사말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을 맞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서민주 중위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정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교도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그 수감자는 현재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함부로 면회를 허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관리 대상이라니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40년간의 군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보통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교도소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군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합참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면회도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그의 말투에서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합참에 연락해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장이 급히 손을 내저었죠. 장군님, 잠깐만요. 일단 내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교도소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박종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뭔가 이상합니다. 보통의 기밀 누설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차단하지는 않는데요. 정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었죠. 10여 분 후 돌아온 교도소장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상부에서 당분간은 어떠한 면회도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합참 차원의 결정이라고.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답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수감자의 상태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강 상태나 기본적인 처우 말입니다. 교도소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접촉은 어려우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죠.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그 목소리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도소장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아마도 독방 쪽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가끔 수감자들이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멀리서라도 좋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죠. 교도소장은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대장의 간청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멀리서 잠깐만, 그리고 절대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복도 끝에 있는 독방 구역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정희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쇠창살 사이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움직임 소리들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쇠창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창살 사이로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죠. 30살의 여성이었지만 정희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 곳곳에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주야. 정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독방 안의 여성이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모녀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주도 정희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혈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서로를 알아보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교도소장이 급히 정희를 독방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정말 가셔야 합니다. 만약 상부에서 알게 되면.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그 차가운 독방 안에 갇힌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본 민주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야윈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에서 보였던 절망감이 정희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길도 장군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있었죠.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에는 단순한 기밀 누설 이상의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차단하려 하겠습니까? 국방부로 돌아온 정희는 곧바로 사무실에서 박종길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박중령, 서민주 중위의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공식 루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라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이미 비공식적으로 몇 가지 정보를 수집해 봤습니다. 서민주 중위는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데 체포되기 며칠 전부터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불안해했다고요? 정희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딸의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 보였기 때문이죠. 네,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평소와 달리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뭔가를 조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박종길은 준비해온 자료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그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서민주 중위의 최근 근무 기록,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체포 당시의 상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읽어갈수록 정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합참에서 비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께서 군 교도소를 방문하신 것에 대해 문의하더군요. 정희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녀는 이미 상부의 반발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의 기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박종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명성과 권위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군인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중령, 서민주 중위가 담당했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특히 그녀가 체포되기 직전에 검토하고 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요. 정희는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박종길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군님, 큰 발견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죠. 서민주 중위가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던 것은 군납업체들과의 계약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의심스러운 거래라니요? 정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군납 계약인데
실제 납품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박종길은 말을 멈추고 정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밀이 아니라 군 내부의 대규모 부정부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딸이 희생양이 된 것이겠죠. 관련자들은 누구입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위층까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장군, 이성 장군, 심지어 몇몇 사성 장군들의 이름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근무해온 동료들, 심지어는 선후배들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의 딸이 정의감 때문에 고발하려 했던 일이 이렇게 큰 비리였다니. 장군님, 이 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박종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중령,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팀을 구성하세요. 이 일은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딸이 이제 자신보다 더 큰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어머니로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딸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죠. 일주일 후 정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참석자는 사성 장군 3명, 삼성 장군 5명, 그리고 정의를 포함한 몇몇 고위 장성들이었죠. 회의 주제는 공식적으로는 군기 확립 방안이었지만 정의는 이 회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정의는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텐데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특히 김사성 장군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의와는 20년 넘게 함께 근무해온 동료였는데 오늘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최사성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일부 장성들의 개인적 감정이 군 전체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정의를 향했습니다. 돌려 말하고 있지만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는 너무나 분명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거든요. 이삼성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윤 장군, 최근 군 교도소에 개인적인 용무로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기밀 사건과 관련된 수감자를 면회하려고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는 예상했던 공격이었기에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수감자가 제 친혈육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확인차 방문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을 듣는 장성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삼성 장군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혈육이라. 정말 흥미로운 우연이군요. 하필이면 군 기밀을 누설한 반역자가 장군님의 딸이라니 말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반역자라니요.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다른 장성들의 차가운 시선에 막혔습니다. 최사성 장군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윤 장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군의 공정한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을 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일까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 뿐인데 이것이 압력이라고 하다니. 제가 언제 어떤 압력을. 하지만 김사성 장군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 장군님 부관을 시켜서 서민주 중위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계약서까지 조사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사성 장군의 말에 정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사 내용이 벌써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정의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동료들이 모두 자신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삼성 장군이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윤 장군님께서 언론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의는 언론과 단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의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정의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죠. 박삼성 장군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윤 장군,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군님의 소위 딸이 발견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군의 핵심 기밀이었습니다. 혹시 장군님께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신 것은 아닙니까? 이 말은 정의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자신이 딸과 공모해서 군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30년간 그 아이와 단 한 번도.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최사성 장군이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윤 장군님,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처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정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간 함께 해온 동료들, 자신을 믿고 따랐던 부하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가웠죠. 사무실로 돌아온 정의에게 박종길이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큰일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언론에서 장군님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신문들을 정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장군, 친딸 위의 권력 남용, 군 기밀 누설 사건에 고위 장성 개입 의혹, 40년 군 경력의 퇴색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들은 대부분 추측과 왜곡으로 가득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일 것 같았죠. 정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명예와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뢰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정의를 추구했을 뿐인데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한다니.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독방에 갇혀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을 말이죠. 언론 공격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사무실에서 사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펜을 잡은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사무실 문 앞에는 면회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군님, 들어가도 될까요?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정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들어오십시오. 정희는 사표를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종길이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 같았죠. 장군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종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민주 중위가 발견한 그 자료들을 말입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컴퓨터에서 복구한 파일들입니다. 정희는 즉시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수십억 원 규모의 군납 계약에서 실제 가격의 2배,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상세히 추적되어 있었죠.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에는 자신이 아는 여러 장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사성 장군, 이삼성 장군, 심지어 최사성 장군까지도 말입니다. 박종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주 중위는 거의 1년에 걸쳐 이 자료들을 수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조사했더군요. 은행 계좌 추적, 업체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음, 심지어 비밀 만남의 사진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넘기면서 딸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부정부패를 추적해온 것이었죠. 정의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용기와 지혜, 그리고 끈기가 모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사건의 규모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연루된 인물들도 정말 고위층까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정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희는 이미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군 내부의 거의 모든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딸을 제거하려 했던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죠. 박중령, 이 자료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상세한 자료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박종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원본이 삭제되었거나 은폐된 상태입니다. 서민주 중위가 체포된 후 관련 부서들에서 대대적인 자료 정리가 있었거든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묻으려 했다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만으로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박종길이 급히 말했습니다.
서민주 중위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의 백업을 외부에 보관해 두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도 사본을 전달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체포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까지 마쳤기 때문이었죠. 그 언론사는 어디입니까? 정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만약 외부에 증거가 보관되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한겨레 신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사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뭔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이미 고위층에서는 언론사에도 압력을 넣었을 것이었죠. 정희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딸만이라도 구하려 노력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안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했지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정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사성 장군으로부터 온 문자였죠. 윤 장군, 오늘 오후까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박종길을 바라봤습니다. 박중령,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일을 끝까지 추진한다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의 군 경력도 끝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 저도 군인으로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정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30년 전에는 현실 앞에서 굴복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이 보여준 용기 앞에서 자신만 비겁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중령, 그 언론사와 연락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준비를 하세요. 정희는 서랍에서 사표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사흘 후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된 군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장성들의 시선이 모두 그 봉투에 집중되었죠. 무엇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최사성 장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 장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정의의 답을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40년간의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온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김사성 장군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군요. 윤 장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정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서류 봉투를 회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오자 장성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삼성 장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민주 중위가 발견한 자료들입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 말입니다. 그녀는 서류 중 하나를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김사성 장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계약서였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 장군,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런 위조 서류로 우리를 협박하려는 건가? 여러 장성들이 동시에 소리쳤지만 정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위조 서류라고요? 정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시죠.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김사성 장군님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군납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2억 원이 입금되었군요. 김사성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이삼성 장군님은 어떠십니까?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3번에 걸쳐 입금되었네요. 그리고 박삼성 장군님은 그만해. 이삼성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윤 장군, 지금 동료 장성들을 모독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의 항변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사성 장군님. 그녀의 시선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최고위 장성을 향했습니다. 장군님은 이 모든 일의 총책임자셨군요. 12억 원. 정말 큰 돈이네요. 최사성 장군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윤 장군, 지금 무슨 짓을... 하지만 정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어미로서 실패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과 편견 때문에 제 딸을 포기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용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의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 아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밀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진실을 묻기 위해 무고한 아이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삼성 장군이 급히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윤 장군님은 지금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지만 정의는 그의 협박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린다고요? 정의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짜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군인의 본분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박종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국정감사위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따라 들어왔죠. 정의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사성 장군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국정감사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의 장군으로부터 군 내부 부정부패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장성들은 변명하느라 정신없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돌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정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민주야. 그녀는 속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엄마가 널 구하러 갈게. 몇 시간 후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최사성 장군을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모든 장성들이 연행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서민주 중위의 석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정희는 즉시 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죠. 복도를 걸어가면서 정희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딸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독방 문이 열리고 민주가 나왔습니다. 한 달여간의 수감 생활로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생기가 남아 있었죠. 어머니,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정희도 똑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고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집 마당에서 정희와 민주가 함께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서 흙을 만지며 일하는 모습은 평범한 모녀의 일상이었죠. 누가 봐도 이 둘이 한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장과 감옥에 갇혔던 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엄마, 이 토마토 모종은 여기에 심으면 될까요? 민주가 흙투성이 손으로 모종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죠. 그래, 그곳이 좋겠다. 햇볕도 잘 들고.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급장도 훈장도 없는 평범한 옷차림의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냉철한 장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있었죠. 두 사람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며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정희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엄마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배우고 있는 거야. 정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민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그런 말씀 마세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에게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소음과는 달리 여기서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렸죠.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정희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대를 그만둔 건 말이에요. 40년간 쌓아오신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정희는 잠깐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야. 민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녀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이런 순간을 꿈꿀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야,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다시 군대로 돌아갈 생각은? 그녀는 딸의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민주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딸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가 밥을 하는 동안 민주는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에서는 여전히 군 부정부패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최사성 장군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 전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엄마, 이런 뉴스 보기 싫으시죠? 그녀는 어머니가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뿌듯해.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엄마, 저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 되는 거겠죠? 민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고 말고. 정희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어. 정희를 위해 싸운 용감한 딸이니까. 민주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주셨잖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주가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30년 만에 다시 찾은 내 딸.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긴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들을 거쳐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모녀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따뜻한 일상과 서로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었죠. 바람이 살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